8월 20일 스테파니 그리샴은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장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단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밀라 해리스 지지 연설을 마친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공화당의 정치인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연단에 올라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를 비판하며 대선 전까지 상대방이었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비판하며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화당이 스테파니 그리샴에게 징계를 내렸다거나 출당 혹은 제명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며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던 국민의힘 당원들을 징계했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들을 변절자라 비난하는 소리도 선거가 끝난 뒤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거나 비난하는 건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뿐입니다. 이들의 증오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수준일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위기라는 것엔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탓할 대상이 분명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의 정도를 보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공화당에도 한국의 국민의힘에도 없는 수준의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건 이재명의 민주당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품은 증오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반대자들을 변절자로 규정하여 증오를 쏟아내고 있지만 몇 번이나 민주당을 배신했던 이원주는 자신들의 지도부의 일원으로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모든 기준은 이재명이지 민주당도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 모두를 탓하며 적으로 두려워하지만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라는 가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주중에 비가 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살짝 선선했어. 네네. 밤에 밖에 나가 보니까 공기가 이제 좀 시원하더라고요, 갑자기. 확실히 뭐 쳐서 매직이 그러니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좀 기온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태풍 살짝 올라와가지고. 아 그때. 예, 그때 이제 비구름 살짝. 종다리. 예, 종다리. 예. 태풍 이름이 좀 킹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종다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달새 북한식 표현이라고 하죠. 예. 예, 종다리. 북한식 표현인가? 나도 우리 동네도 종다리 그랬었는데. 뭐 사투리로 많이 쓸 거야 아마 종다리는. 네. 북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종다리라는 이름이 이제 북한에서 지명한 이름이라고 하고. 북한에서 처음 발견했나? 아니면 뭐 돌아가면서 예, 그 이름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 1번 1, 2, 3, 1, 2, 3 그러니까 1, 2, 3, 4, 5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리스트가 쫙 준비가 돼 있거든요. 순번대로 가는 거야. 예, 순번대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태풍이 됐다. 그럼 여섯 번째 이름이 뭐냐? 북한에서 말한 종다리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종다리가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을 거면 종갓나라 하시. 그 태풍 이름 장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관습이 있잖아요. 관습이 뭐냐면은 큰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대부분 좀 순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종갓나 이런 거 하면 이제 그럼 빡쳐가지고 큰일 나는 겁니다. 막 허리케인 되고 막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막 괜히 이제 피가 크면은 이름 때문인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또 그게 있었군요. 네네네. 그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프레임메이커를 잠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언론사 그 등록 번호가 안 보여서 이게 이제 장난일 수도 있다. 네. 제가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윤가피 기자님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팩식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뒤늦게 월요일에 여쭤봤죠. 네. 여쭤보니까 맞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는 올려놓는 걸 깜빡하셨다고 하고 네. 문체부 승인을 받은 네. 정식 인터넷 언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소리 소문 없이 준비를 꽤 긴 시간 동안 해오신 모양이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이제 궤도에 오르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그냥
딱 올리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많이들 기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네. 기고도 해주시고 뭐 기사 공유도 해주시고. 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사실 이제 그런 매체가 우리 안에서 소화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어떤 중도 성향의 매체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제 또 그놈의 외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사니까 네. 사세 확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죠. 더 생겨야 되고. 네. 지금은 전부 윤가피 기자님이고 가끔 이제 그 김남훈 선수님께서도 뭐 홈프로도 쓰고 컬럼을 쓰시는데 뭐 이제 김선 전 행정관님도 이제 네. 뭐 기고 몇 개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사는 전부 윤가피 기자님. 항상 기사 쓰고 있는 것 같아. 엄청 쏟아져요. 그러니까요. 뭐 AI가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AI가 쓰는 거 아니야 진짜. 키워드 몇 개 집어넣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근데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AI의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AI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챗 GPT 전문가,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자기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사들을 쫙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팩트 체크도 거의 동시에 될 수 있고 네. 예전에 했던 얘기 이런 네. 것들이 다 그 챗 GPT를 내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거야. 챗 GPT 근데 그 알고리즘을 근데 이제 가지고. 문제는 그거죠.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아직까지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를 서칭하는 단계라 가지고 그 로우 데이터들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인간들이 생성한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몇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사람들이 쓴 글에도 이제 AI의 터칭이 이제 묻어날 수밖에 터칭이 섞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점점 더 보정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해상도가 낮아지는 이미지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AI가 바보가 돼버린다. 지금 이런 논문이 최근에 나왔거든. 뭐 그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이제 계속 압축 JPG 같은 거 계속 로우 파일 갖다 놓고 압축을 몇 번 돌려버리면은 원본이랑 차이 많이 나거든요. 해상도가.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뭐 아무튼 이야기 곁다리로 샜는데 아무튼 프레임 메이커는 정식 언론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제 회원가입과 저도 회원가입했구나.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게시판도 있더라고요. 네네. 커뮤니티 게시판이 네. 있죠. 물론 커뮤니티 게시판이 활성화되기 힘들 거야. 사람들이 다 따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사 공유 많이 하고 이제 주변에 아름아름 좀 퍼뜨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기사는 저도 이제 지금 이번 주 대본 준비하면서도 프레임메이커 기사도 많이 인용을 하고 했는데 뭐 충분히 이제 뭐 허투루 써지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꼭 우리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 따위가 그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없지만 이게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네. 그리고 많은 확인을 거쳐서 작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그렇죠. 뭐 민들레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낫지. 그거는 그냥 뇌피셜의 대항연이지. 네. 평소 내가 못했던 말을 시원하게 돈 받고 그렇죠. 돈 받고 후원 받고 기고료 받을 거 아니야. 원고료 받고 그냥 좀 뜨면은 다스베이다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질러버린다. 네. 그런 곳이 민들레로 보인다. 네. 거기에 비하면 프레임메이커는 너무 윤가피 기자님이 갈리고 있다. 갈리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트로에도 적었습니다만 또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이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체 개딸들은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 뭐 개딸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상당수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그냥 그 자기들의 세계관이 그냥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계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어쩌다가 그런 식의 세계관에 갇혀버리게 된 건가? 그러니까는 그 되먹임이죠. 자기들끼리만 그 피드백을 갖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이런 거야. 세상이 이래서 문제다. 막 그러면서 이 나쁜 이 토착 외구 놈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하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주고받고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통합진보당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옛날 이제 민노당 뭐 아니면 뭐 NL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그쪽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폐쇄적으로. 예, 폐쇄적인. 저는 이제 최악의 상대를 만난 결과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대충 생각해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부터 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점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한나라당 계열 쪽의 행태가 정말로 끔찍했거든요. 그렇죠. 정치 네. 행태가. 네. 그리고 지지자들도 상당히 이제 좀 공격적이었고 그때 이제 뭐 저기 뭐 태극기 부대 같은 것도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나오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나왔죠. 나오긴 예.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극우 수권 뭐 이제 그 관변 단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쪽 반대 집회에 대항마로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쪽이 상당히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 뭐 광우병 이후에 이제 뭐 FTA 반대 집회 때나 뭐 아니면 세월호 때 이제 그런 게 많았지. 특히 그 촛불 좀비 그러면서 막 그 나오면 정말로 막 그 폭력 사태 일어난 적도 있고 실제로 뭐 가스통이란 말도 그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스통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죠. 네. 그냥 딱 막 그분들이지 특히 그 단체들 중에 그러니까 실미도 같은 그 무슨 특파요원이라고 네, 그러지? 예. 북파요원. 네. HID H 뭔데? 예. HID 맞아요. 맞나? 북파요원 분데 그 사람 다 북파요원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 사실 확인 안 되죠. 가라로 네. 군부 입고 나와서 수룩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폭력적인 어떤 이제 그런 행태들이 저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제 악이 바치는 거지. 뭐 이제 그 시절에 나는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되게 비웃었거든 그냥. 아휴 뭐 한심하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넘어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누군가는 뭐 이제 뭐 저기 뭐 시체말로 뭐 흑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원한이 쌓여가지고 이쪽이 변질되고 다시 그래서 변질된 이쪽이 또 저쪽을 더 독하게 만들고 네네. 더 독하게 된 저쪽이 또 이쪽을 또 더 독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악순환이죠. 예. 네. 그러니까 먼저 생긴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베고. 그렇죠. 일베죠. 제일 네. 먼저 생긴 게 뭐 근데 일베 이전에 이제 뭐 DC 인사이트의 특정 몇몇 갤러리들. 근데 이제 뭐 일베 있었고. 애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일베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베를 좀 그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당시에 이제 그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이쪽 진영에서 이제 온라인을 많이 그때 참여정부 자체가 온라인에서 세를 얻은 정부였잖아요. 노무현 네네. 대통령이 당선되시게 된 계기가 그러면서 네. 이제 온라인을 많이 장악해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PC주의 같은 그런 이제 그 좀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서 이제 거기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일베다라고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구는 게 정도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어떤 하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일베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렇게 보면은 뭐 서로 간에 어찌됐건 간에 좀 상대방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서로를 뭐 이렇게 싫어하고 뭐 반대하고 서로 대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르면 반대하고 대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을 부정해 버리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에스컬레이팅 되다 보니까 점점 독해져 가는 거고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개딸들이 더 독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게 또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저쪽 지지자들이 더 독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극우들이 더 지뢰 같은 그런 극우들이 창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팟캐스트에서도 반영이 된 게 네. 제일 처음 이제 신호탄을 올린 게 김어준이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권 넘어갈 때쯤 되니까 네. 얘네들도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막 태어난 게 뭐 신의 한수라던가, 신의식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세로 그렇죠. 영수까지 나오게 가세는 돼버리는. 예. 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 가세현은. 가세는 지금은 저쪽 진영이긴 하지만 저쪽 진영 기반에 그냥 레카에 가깝지 거기는. 거기는 정말 레카죠. 예. 예, 정말 레카. 대장 레카지 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도 다 찢어지고, 예. 예, 누구는 죽고. 예.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개딸들은 왜 저런 거? 이재명이 왜 저런지는 뻔하잖아. 지 감옥 안 가려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고. 네. 개딸들이 왜 저런 거는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흑화됐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팅 되다가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미러링 한 거죠. 미러링 네. 대전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이다 보니 그 세계관을 저쪽은 그놈의 아주 역사와 유래가 있는 빨갱이 네. 때려잡자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 세계관 그렇죠. 좌파 정부는 전부 빨갱이 정부다 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네. 그 민주당 계열 지지층은 토착 괴고 숙골 뭐 예, 그거지 뭐. 친일 정권이다. 토착 괴고 숙골이 매국노 집단이다. 그렇게 된 이런 거죠. 세계관을 갖게 된 거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때려 죽여야 할 적. 뭐 이렇게 된 그 세계관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민주당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초선 국회의원들은 정확하게 그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들만 당선이 됐죠. 그렇죠. 예.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말 것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걸러내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많이 걸러내야 항상 절반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교체율이 네. 50%. 네. 그러니까는 최소한 60명은 다음 총선 때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108번의 탄도리를 걸러내도 정청래 같은 애들은 지금까지 저러고 있으니. 그렇죠.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살아남지 항상. 네, 뭐 최민희, 김현, 그러니까 네임드라고 하는 정치인들, 아우. 뭐 많죠. 그러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뒤에 들어온 뭐 박주민도 거의 이제 그 계열화되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악영향만 주고받으면서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어가면서 이제 흑화되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우리는 반민교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거든 사실. 우리도 좀 폐쇄적이야 사실. 그리고 원한이 깊죠. 원한이 깊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흑화될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요즘 특히나 지금은 항상 좀 여유 있는 시기니까 이럴 때 그런 사색을 많이 해둬야 된다. 또 바빠지면 그럴 여유도 없을 테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이제 이재명이 또 코로나 걸렸대요. 진짜. 야 잊을만 하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이것 때문에 뭐 재판도 연기되고 뭐 네. 저기 한동훈이 회담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연기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뭐 처음에 이제 보도 나기로는 자가 검사 결과 코로나 뭐 진단 나와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또. 2번까지? 예. 뭐또 2번을 해. 이것도 좀 빡치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추석쯤 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학병원 뭐 협회 쪽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좀 응급실 쪽 지금 뭐 좀 난리라고 해요. 사람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끔 대학병원이 언제나 입원실 구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단 말입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뭐 진료받기도 힘든데 대학병원 가가지고. 거기는 뭐 항상 바쁘죠. 항상 바쁜데 항상 1층 가면은 막 사람들 미어 터지잖아요. 큰 병원 하죠. 가면. 네. 근데 지금은 더 하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데. 근데 얘는 뭐 단식할 때도 그렇고 병원 촉촉 잘 들어가. VIP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의료대란 지금 이거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냥 계속 그 의사들한테 계기라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서 민주당 액션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저는 요즘 진짜로 뭐 원래도 좀 병 걸리는 거 이제 많이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병 걸리면은 나 혼자 고생해야 돼.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요즘은 진짜 더 그렇거든. 이거 뭐 다쳐도 병원이나 제대로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네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이나 봐. 민주당 애들은. 그냥 그놈의 상품권 이 새끼들 진짜 25만 원? 아니 뭐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민주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25만 원이야. 아유, 그래서 참 누가 대체 뭐 이래놓고만 민생 타령 또 하겠지. 네. 민생이 25만 원이고 얘네는 야씨 25만 원 좀 어디 뭐 저기 뭐 다리 부러지고 그런 사람들 났나? 뭐 최근에 기사 보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뭐
저기 뇌경색인가 그런 걸로 실려갔다가 2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나온 사람도 치료 못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아이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거에 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얘들은. 이거 진짜 지금 현안이거든요. 이거 의료 대란 같은 거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든 해결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뭐 해넘기면 또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대생들 지금 뭐 단체로 시험 거부하고 그런다는데 그냥 그대로 냅두고 뭐 걔들 인생 좆되든 말든 상관할 거 아니다 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 진짜 뭐 하는 애들인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태평한 거 몰라?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 하는 일에 태클 걸고 싶은 거는 다 걸면서 네. 이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단 그러니까, 말이죠. 예. 헬기 타고 그래가지고 헬기 타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지장 없네 그러고 그냥 진짜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트럼프 그 총맞으니까 그러니까 야 미국은 안 그러잖아 이런 소리 나고 그때 개소리 나고 미국이 안 그러긴 뭐가 안 그래. 트럼프 처신 잘했더만 그때. 티셔츠 나왔잖아. 바로 나왔잖아. 나올만하지. 그 따봉하는 티셔츠. 그 저기 그 온라인 게임 요즘 이제 PC 게임들 이제 모드로 이렇게 자기들이 뭐 만들고 하는 거 보면 그 관련해서 트럼프 NPC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요. 네, 참 별게 다 나오는. 네. 어쨌든 근데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입원을 하긴 했는데 네. 뭐 괜찮다. 아니 뭐 거기서 뭐 저기 뭐 당무 구상한다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걸리면 아파가지고 죽어요. 당무 구상 무슨 당무 구상이야. 그냥 집에 가서 쉬어. 네. 그러면 뭐 입원실 차지하고 앉았어. 나 이거 나 뺑기 나이롱 환자라는데 내 한 500원 건다. 아 저도 500원 네. 같이 걸겠습니다. 예, 1,000원 걸죠. 지금 보면은 21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5번 걸렸어요. 보도된 그러니까. 것만 최소한 5번이야. 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이에 빠뜨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좀 학계에 보고해야 돼. 이렇게 코로나 자주 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기에 네. 5번이 걸리냐. 지 분리할 때만 코로나 걸려요. 그것도. 그렇죠. 네. 뭐 전당대회 같은 데서 걸렸다 칩시다. 얘가 지금 그동안에 노출될 만한 게 전당대회밖에 없으니까. 그럼 다른 그 전당대회장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번 지도부가 용단을 내서 몇 명 더 걸려야 돼. 그러니까 단체로 걸리든가 그럴 이재명이랑 악수 좀 했으니까 걸릴 수 있거든. 그렇지. 뭐 해경궁도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도 없고. 응? 거기는 지금 뭐 계속 별거 하고 있지 않을까? 참 나이를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그렇죠. SNS에서 적었습니다만 이재명 건강에 관한 거는 저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 나올 때 그거 사망 진단서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 발로 이재명 죽었다는 기사 나도 난 안 믿을 거야. 얘는 죽은 척 죽었다고 그랬다가 한 3일 만에 나 부활했다고 그러고 나올 놈이라서 집 분리할 때 그러고 남은 인간이라서 믿을 수가 없어. 에휴 징글징글하다. 하여튼 신뢰도 빵에 네. 예,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그리고 진짜 5번의 사례가 별로 없잖아. 3번도 거의 있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많지 않아. 3번 없지는 않을 때 네.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2번이나 걸려가지고 저는 2번 걸려서.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트위터에 어떤 분이 네. 그 포를 했는데 네. 2번 걸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한 300명 정도 넘게 투표를 한 시점에서 보니까 안 걸리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하기가 피씨님들 직장이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뭐 대민 접촉이 많은 그런 그 직업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 좀 많은 편이긴 하다. 재수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면. 그래서 괜히 트위터 그 투표를 보면서 2번 걸린 제가 부끄러워지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부끄럽다기보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는 건가?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방역을 내가 게을리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손소독제라도 쓰시고. 네. 아무튼 이제 뭐 마스크 열심히 쓰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병원도 지금 제대로 재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관련해서 코로나는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로 보면은 8월 말경이 이제 피크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섰다고 하긴 해요. 확진자 수가. 감소까지는 아니고 증가율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8월 말 지나면은 이제 정말 피크 칠 것 같고. 네, 감소세로 이제 접어들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작년 여름처럼 지나갈 수도 있겠죠. 좀 네네. 물론 이제 올해는 좀 치료제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겠다. 손소독제 나도 처박아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다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마스크와 손 씻기, 네. 손 소독제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재명 코로나답게 좀 알아봐라 제발. 코로나 걸렸다고 할 거면은 뭔 당무구상 개소리 하지 말고. 에이. 자, 그러면 짧은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지안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그리고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퓨터가 배송에 사용하는 안전한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이 배송 박스에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넣어서 웰컴퓨터로 반송해 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키보드 키보드 경품 행사가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또 이제 이벤트가 다시 또 추가로 진행 중이에요. 이제 웰컴퓨터 팔로우하고 선물 받자. 그래서 참여 방법은 역시나 팔로우하고 그 이벤트 글을 리트윗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응모가 되고, 요건 추천 날짜는 8월 30일 금요일 날 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래서 당첨자는 1명이고 이번에 경품은 아수스 ROG 캐리스 게이밍 마우스인데, 게이밍 마우스. 이것도 또 이제 마우스는 뭐 얼마나 했는데 싶지만은 이것도 지금 다나와에서 검색대를 보면 13만 9천 원짜리예요. 굉장히 럭셔리 키보드에 의한 럭셔리 이제 마우스를 걸고 하는 이제 이벤트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벤트 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리트윗 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아, 네네. 20몇 개 수준이었고 댓글이 또 하나도 없네. 댓글 안 달아도 이벤트 자동 응모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웰컴퓨터 지금 이제 팟딱도 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SNS도 활용해서 이제 좀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응모, 많은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상당히 고가의 13만 9천 원짜리 마우스 내 돈 주고 살 일은 없거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정말 플렉스가 심하게 들어와야, 지름이 딱 들어와야지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진짜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싸우는 그런 그 FPS 게이머들, 그런 사람들이나 쓰는 마우스지. 네. 내가 총을 쏴서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총 맞아 죽느냐. 그렇죠. 몇 미리 차이로 그렇죠. 그런 레벨이 돼야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쓸 일이 없는 거긴 하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뽀대는 난다. 뽀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소금빵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라만까까에서 소금빵을 보내주셨더라고. 제가 그 녹음실 나오려는데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뭐냐 했더니만 택배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네. 그 받으셨어요, 택배?
제가 오는 중에 도착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식을 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평을 좀 해봅시다. 평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저 소금빵 자체가 처음이라서 네. 네, 궁금하긴 해요. 이거 네. 저기 뭐 햄 같은 거 잘라서 먹고 잘라서 끼워 넣어 먹고 뭐 그러면 되는 거니까. 샌드위치 같은 네.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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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8월 22일 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기준금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번 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네. 동결했고요. 이게 이제 꽤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2021년 8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고 네. 그 뒤에 2023년 1월까지 인상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3.5%로 고정이 돼서 지금 약 1년 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가 상당히 이례적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디다. 네. 네, 회복이 아직 더디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닌데 더디게 올라오고 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세에 있고, 네. 그다음에 환율, 외환 시장은 지금은 당장은 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 역시 굉장히 커졌다. 네. 그래서 대외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네. 네,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로 지역을 보면은 더디지만 네, 성장을 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미국은 이제 현재까지 경제 양호하지만 최근 주요 경제 지표에서 약간 엇갈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은 좋았거든요. 네. 네. 그 최근 몇 년간 좋았죠. 네네. 거의 홀로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증시가 엄청 변동했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네. 미국도 그랬는데, 근데 그 불확실성의 요인을 그대로 네, 미국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보면은 중국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거를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 성장률은 그래도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한 4%대를 찍지 않겠냐. 네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여전히 지금 무역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 부동산 역시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부동산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지방들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중국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국 얘기 잠깐만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7월 실업률이 4.3%가 발표됐다고 해요. 네네. 이게 6월이 4.1%였는데 그래서 0.2% 정도 실업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비농업 일자리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12개월 평균 21만 5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2개월 평균을 하면, 네네. 근데 이번 7월에 발표된 거는 11만 4천 명,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조금씩 지금 흐름이 처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있어요. PM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그 경기 선행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PMI 지수가 경기 위축 가늠선이 있는데 이거 보통 50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이하면은 좀 이제 경기가 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처지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7월에 최근 발표된 게 46.8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처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그 연방준비은행에서도 사실 지난번 FOMC 지지난번부터인가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FOMC에서 좀 피벗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다시 낮춰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연설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그래서 9월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FOMC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지금 이게 거의 뭐 대다수예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정말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금리 인하설이 대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얼마나 내릴 것이냐. 막 우리 빅스텝처럼 뭐 지금 이제 내리는 거니까 빅컷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 번에 막 한 0.5% 내릴 거냐. 그런 거. 그다음에 몇 번 내릴 거냐.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쫙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는 이제 한 조금씩 한 스텝 이렇게 내려갈 텐데 몇 번 올해 안에 몇 번 내릴 것이냐. 그다음에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이거 따져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쟁이들도 또 엄청 또 기대를. 돈 풀린다고? 돈 풀리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은 야 주식이 오르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일반론이 있죠. 일반론이기도 하고 최근 좀 그런 트렌드였었으니까. 그 코로나 때 그래가지고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가 오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남국이도 콧구멍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남국인은 코인이 많으면 코인에 물린 돈이 많으면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코인 돈이 또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은 약간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되거든요. 주식 시장이 시원찮을 때 이게 또 코인 이런 데로 올리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돈 풀리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같이 오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많이 쏠리느냐 이런 경쟁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다. 일단은 김남국은 뭐 최근 뭐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조사나 잘 받고 조사나 성실히 받고 다시 이제 모두 발언으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내 요건을 보겠습니다. 국내 요건을 보면 우리나라도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7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약간 반등했어요. 소폭 반등을 했는데 한 0.2%인가? 2.4에서 2.6%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똑같은 2.2%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기조적인 둔화 흐름 자체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7월에 물가 상승률이 왜 소폭 반등했냐? 석유 가격. 유가 상승이 있구나.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유가 상승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그것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여름철은 항상 그 좀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뭐 그것 치고는 그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들 많이 급상승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철강이나 그쪽들 그런 거에 비하면 타격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 퍼센티지로는. 근데 이건 뭐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그렇죠. 누적돼 가는 거니까. 누적돼 가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연준이라던가 한국은행이 목표치로 했던 2%대 물가 상승률이 거의 안정세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뭐 확 튀는 돌발 사태가 있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물가 측면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출 쪽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경기 성장 쪽이죠. 수출은 이제 올해
IT 품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증가세를 보여서 증가세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굉장히 깜짝 성장이 있었죠. 네네. 굉장히 그래서 올해 2024년 성장 전망치도 꽤 높게 잡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비돼서 민간 소비는 좀 회복세가 더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수출과 내수의 차별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25만 원 풀려고 그렇게 지랄하는 거겠지 아마도. 내수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5월보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약간 0.2% 정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이제 1분기 깜짝 성장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쭉 같은 세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그냥 팍 튄 거네. 네네. 네. 처져서 그 일시적 요인이었던 것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 기조적인 성장 회복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처럼 계속 좋다가 뚝 떨어지고 네. 처지는 것, 미국이 이렇게 좋다가 처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지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아직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한국은행은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지금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계할 거리들이 남아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 얘기도 했어요.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PF의 연체율 증가 등이 여전히 이제 금융 안정성의 측면에서 악재로 그렇죠.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이건 만성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건 쉽사리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규모가 있으니까요. 네. 쉽게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다 잡아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연착륙시키는 게 뭐 연착륙시키게 나면 이제 서서히 감소세로 이렇게 어떻게든 좀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네네.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죠. 그렇죠. 다들 뭐 파산시켜 가지고 뭐 파산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종합하면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6명 전원이 네. 소수 의견 없이 네. 3.5% 동결하기로 정해서 동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방송에서 이창용 총재 뭐 발언 같은 걸 종종 다뤘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뭐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이 양반이 그나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있는 공공기관장이나 아니면 뭐 같은 뭐 장관급이나 그런 인사들 중에 다 통틀어 가지고 놓고 보면은 그나마 좀 그 발언들을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분 여러모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력 같은 거 살펴봐도 그렇고 좀 빠삭하다. 뭐 소위 말하는 테크노크라트다. 이제 그렇게 말할 만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기재부 장관인 네. 홍남기 장관이 있었고 네. 홍남기 부총리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몇 번 인터뷰도 하고 네네. 얼굴이 알려진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었어요. 그렇죠. 코시국대.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 세계 코로나 시국에 전 세계의 재정 방향, 재정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네. 인터뷰가 여러 번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사실 저희 기본소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네.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인용했었죠 이분을. 네. 근데 이제 좀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되셨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네. 거의 마지막에 이제 한 인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3월 23일에 네. 내정이 됐고 그래서 4월부터 한국은행 총재직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뭐 좀 뜨겁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저 대통령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하나 꽂아놓고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어디서 이런 분 모셔오냐고 윤석열 그 좁은 인맥 인재풀 안에서 어떻게 이런 분을 모셔오냐고.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모로 이력을 봐도 그렇고 이력이 학계랑 필드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학구적인 인물이기도 하면서 필드 경험도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시야가 넓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시야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필드 경험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진짜 금융권 인사 중에 손꼽을만 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대학 교재로도 아마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경제학 원론 이준구 교수와 함께 경제학 원론 책도 쓰셨고, 네, 네, 2005년에 그래서 네. 이렇게 출판이 됐고, 네, 그리고 학력도 좋으세요. 당연히 뭐 서울대 경제학 네. 전공하셨고, 네.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 시절에. 예, 1980년대 말, 89년 뭐 이때 받으셨으니까, 네. 공부 되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상당한 엘리트. 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교수 네,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 외국 가서 네.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 어.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부교수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기관에 자문위원으로서 오래 활동했었습니다. 2002년부터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2011년까지니까 한 10년 가까이. 뭐 금융인의 기재위 이런 데서 활동을 했겠네요. 주로. 네네, 뭐 재정경제부, 네. 뭐 그다음에 중간에 뭐 국민경제자문회의 청와대 그쪽에서도 자문위원 하셨었고, 그다음에 뭐 기획예산처 중앙성과관리자문단 뭐 네. 이런 식으로도 하시고 네.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는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네. 이코노미스트 네.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IMF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하신 거죠. 이름만 놓고 봐도 이거 제대로 된 테크노크라트다. 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네. 사람이다. 네. 그런 전문가다 그런 느낌이 들죠. 할 수 네.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민주당 어떤 개딸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행 총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뭐 민들레 같은 데서 네. 아니 미국 기준금리가 5%인데 언제까지 3.5%에 머무르고 있을 거냐. 네. 이거 집값 지켜주려고 네. 기준금리 안 올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망발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뭐 집값 지켜주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그건 또 뭐가 문제냐고 대체. 집값은 무조건 내려가는 게 선이냐고. 집값 내려간다고 당장에 사람들이 뭐 그럼 다 집을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 저기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야? 집값 당장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뭐 다 나가 죽으라고? 월급 받는 족족 다 은행에 다 때려 넣으라고? 미국이 그 은행 뭐였죠? 예전에 그 부동산 은행이었는데 은행 하나 시원하게 그 서브프라임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예. 그 골드만삭스? 론스타였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먹튀고 갑자기 은행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미국 집값 시원하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살 났었잖아 아주. 근데 그냥 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행복해졌냐고. 다들이 아니라 이제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도 많을 텐데 무슨 깡으로 집값 내려가면 좋다고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 단순하게 그렇게 막 선악으로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이미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 선대인의 망령이 그러니까 선대인의 망령이 아니지 그 진영의 망령이지. 그때 당시에 이제 선대인으로 편성한 거지 거기에 선대인은. 대표됐을 뿐이고 그는 팟캐스트 진행해가지고 그랬던 것 뿐이지. 원래 뭐 그냥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집값은 거품이니까. 물론 거품이 있긴 있죠. 특히 수도권에는 거품이 있는데 거품은 그러니까 꺼질 때 되면 꺼지겠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억지로 경기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못 올리겠습니까? 취약계층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그렇게 기준금리를 시원하게 막 팍팍팍팍 막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게 미국은 대출의 대부분이 고정금리 대출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미 대출을 한 사람들의 피해가 그래도 적다. 네. 예. 왜냐면은 상환해야 할 이자는 늘 똑같으니까 고정금리라서. 근데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올리고 더 긴 기간 동안 3.5%까지밖에 못 올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올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뭐 가계 부채만 있냐?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데도 기업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기업 부채도 많죠. 예, 기업 부채도 대기업처럼 안정적인 그런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받는 중소기업들, 네. 취약 중소기업들 많고 또 자영업자들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진영에 기대서 그 본인들 만족하려고 막 기준금리 안 올렸다고 궁시렁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걔네들도 뭐 인정하기 싫지만 오피니언 리더잖아 어찌됐건 간에. 네네네. 제발 좀 무식한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좀 책임질 만한 소리를 해야지. 뭐 그냥 막 던져요 막 던져. 왜냐면 책임 안 지거든. 그럼 책임지기 해야 돼. 아유, 아무튼 네, 이어가 봅시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마치 그런 진영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네, 아쉬움을 굉장히 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내릴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내수가 그렇게 회복세가 더딘데 그랬으면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네.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통화위원회를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네, 지금 당장 못 내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내린 거고. 좀 전문가를 좀 대우를 하라고 제발. 네. 하찮은 정치적 야욕으로 뻘소리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뭐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뭐 무조건 맞냐? 뭐 그건 또 아니고. 그건 아닐 수 있죠. 네, 그건 아닐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신중하게 결정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굳이 대통령실에서 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 네. 예. 그런 게 언론에 새어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을 마친 이후에 이제 기자 간담회니까 기자들의 여러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KDI에서도 내수의 회복을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면은 금융통화위원 6명 중에 4명은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두고. 그러니까 연준 금리를 말하는 거죠. 이거. 네네.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그냥 이 추세를 유지하겠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10월 달쯤 낮춰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어두고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제 그때 10월 결정을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 6명 중 4명. 네. 2명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또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네네. 네, 그래서 그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특히 이제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이죠.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는 10월보다는 한 11월 정도에 금융 안정성에 유의하면서 바라보다가 그때쯤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올해 중에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시점의 차이가 있었다. 네. 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어느 다른 기자는 이런 질문했어요.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내수 회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네. 질문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제 이번 올해 우리나라 수출 주도는 이제 IT와 반도체가 했는데 이 수출액 증가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바닥이었던 반도체 가격이 지금 다시 좀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다. 네네. 네. 그 대신에 아직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까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고용 확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네. 하지만 또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물량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내수 회복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최근까지는 이렇게 매출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인세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작년 법인세 세수 걷어들이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참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좀 반짝이 아니라 이제 회복세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고용이 팍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임금이 팍 늘어나거나 뭐 그런 거는 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뒤따라와 줘야 우리나라 내수 회복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에 영향을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다고 보느냐. 네. 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단은 순서가 내수 투자 수요, 투자 수요 자체가 좀 가장 빠른 시차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소비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는데, 그 점진적으로 되는 거죠. 네,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그겁니다. 항상소득.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내 돈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내 수익이 잠깐 올랐느냐. 근데 일시적인 어떤 수익 가지고는 소비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항상소득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네. 또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야. 25만 원이 계속 주자. 25만 원. 25만 원을 매달 계속 주든지 할 거면은 진짜로 계속 줘야 항상 소득이 되는 그렇지, 거거든. 그렇지. 그 한 번 던져준다고 그걸로 무슨 내수 진작이 얼마나 된다고 진짜로. 아유 짜증나.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네. 계속 주자 닥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땅 파서 돈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상 소득까지 이제 이어지는 데는 이제 시차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고용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고용이 창출되고 되려면은.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는 이제 월급을 받는 임금 그렇죠.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정말 소비가 네. 늘어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소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좀 시차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야지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 지금 또 현재 처음에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였었는데 현재 상황은 고용이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고용이 늘어나는 연령층이 대체로 고령층이고 2040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고용률이 주는 건 아니고 네. 인구 구조 자체가 2040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고용 인구 중에서 고령층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제 인구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고령층은 나중에 언젠가는 곧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미 은퇴하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소일거리 삼아 아니면 부업 삼아. 네, 그런 고령층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제 나의 소득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그렇죠. 좀 더 우선시하는 쓸 돈만 연령대. 쓰고 이제 킵해두는 경향이 강한 거죠 상대적으로. 네네, 그렇죠. 노후 대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비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들어와서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언급을 했었어요. 네, 이창용 네. 총재께서. 네. 그래서 기자가 부동산 가격을 그럼 보고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딱 거의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신경 쓰는 것은 일단은 물가,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면은 이제 금융 안정. 네. 이 세 가지가 큰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금융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굉장히 크게 끼치죠. 지금 상황에서는 더구나 주담대가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 대출의 대부분은 주담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도 안 되고 또 급상승하면은 그렇죠. 급등해도 그만큼 안 되고. 계속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땡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되죠. 네, 네.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안정성 외에도 거품이 꺼졌을 때 후폭풍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원 배분 측면에서 은행 자금이 이 부동산으로만 들어가면은 안 되죠. 예. 네. 사실은 은행 자금이 산업 전반에 들어가야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한 중학교 때쯤에 이제 배울 만한 그런 어떤 금융 기본 원리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뭐 저기 빚내서 땅 사라 소리는 안 하잖아 거기서는. 네. 우리가 저축하면은 공장에 가서 공장으로 그 돈이 들어가서 뭐 돈을 물건을 찍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받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 기준금리라는 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한국 경제 발전 방향상 그런 흐름이 있었다. 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면 기준금리 내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번에야말로 좀 끊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공감대는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증가세 지금 현재의 증가세는 막아야 한다고 금통위원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번 정부가 지금 공급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빨리 내놨고 네. 그래서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많이 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게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효과는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급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차가 크니까. 네. 그러니까 공급은 딱 바로 아파트가 뚝딱 지어지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맞아. 한 최소 2년은 걸리니까. 네, 뭐 땅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지 매입하고 막 절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공사해가지고 분양 완료되는 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근데 그래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어쨌든 분양이 많이 되면은 그 분양가대로 그 분양가 자체가 먼저 지어진 집값에 대한 어떤 상한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옛날 집이 물론 아주 뭐 비싸고 좋은 집은 모르겠는데 옛날 아파트나 옛날 집이 네. 신축을 그래도 새 거를 뛰어넘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뭐 이제 그건 이제 입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입지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상승률 막 이런 걸로 하면은 그래서 이 공급이 되면은 이 공급된 부동산 집값이 미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상한선 앵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앵커가 되는 면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공급 정책이 나온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놓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DSR 이 정책이 올해 아마 나왔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DSR이면 이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의 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부채 그 제한을 두는 거죠. 네네. 마냥 계속 땡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만큼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상 그 대출을 받는 데는 좀 제약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정책 같은 수요 억제 정책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네네. 네, 이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인다 이거죠 한마디로. 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건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책을 정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수만 바라보고 또 정책을 정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거죠.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 간담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상충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 어느 관점을 보면은 기준금리를 뭐 유지 또는 뭐 오히려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상충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KDI나 정부의 주장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또 금통위원들이 토론을 해봤을 때 아 이번에는 동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밸런싱을 계속 하는 거죠. 얘가. 계속 가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유지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만 이쪽은 어디가 지켜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아 이 정도가 바람직하겠다. 네. 그래서 뭐 인상, 인하 이런 걸 정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따끔한 일침을 하나 그 날린 게 있는데요. 네. 최근에 증가세들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끌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영끌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2024년 정도 들어와 가지고 그 신규 그러니까 주택을 매매하면서 그때 이제 주택 구매자들의 네. 대부분이 무주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집을 네네.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분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증가세에는 그러니까 투기 자본은 별로 없는 거야. 네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그 레버리지를 땡겨서 대출을 막 땡겨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2020년에 19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이때가 바닥인가 싶어서 산 사람들이 제법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조건 아 내년은 올해보다 집값이 비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 이 찬스를 그렇죠.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그랬죠. 네,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대신에 영끌하시는 분들의 뭐 그분들 나름대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다. 물론 코로나 같은 그런 큰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건 예외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걸 강조하신 네. 거죠. 예. 헛꿈 꾸지 마라.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좋은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죠. 거를 잘 따져보고 사라. 네. 한국은행은 그걸 지켜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8월 18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됐죠. 신임 지도부가 이제 뭐 나왔어요. 이재명 2기. 네, 그랬더니만 이제 그 말하자면 민주당 내 이제 대안 세력들이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하나씩 다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거부터 봅시다. 이제 23일날 2대1 기사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 김동연, DJ 노무현 문재인 촉통으로 부상한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23일날 그 전해철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으로 이제 김동연 회의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도정자문위원은 뭐냐면은 뭐 그냥 자문기구예요. 도정 정책 자문기구인데 이건 일종의 명예직인 거죠. 아니 뭐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월급은 주는지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네. 월급 줘야 될 것 같은데 백수라 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아이고, 백수라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이 적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 이제 써가던 규모가 있어가지고 백수가 힘들어. 모르지. 그렇게 돈을 헤프게 썼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변호사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딱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해철이 우리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친노 친문 아주 적자 중에 적자잖아요. 네네. 적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해철이 합류함으로써 어떤 그 뭐 DJ 노무현 문재인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적통의 어떤 그 계보가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전해철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그 경기도의 상당수의 어떤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 인사랑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포진해 있긴 해요. 기사에서 다른 것들을 보면은 청와대 그러니까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김남수 이 사람은 지금 정무수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강금실 장관도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신동훈 전 그 청와대 행정관도 이제 정책수석으로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보면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이 사람은 이제 기획경기수석이라고 합니다. 만든 거 아니야? 기획경기수석.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기회소득 이거의 기획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강성천 이 양반은 지금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장. 네네. 으로 가 있고 뭐 경기연구원장으로 또 이제 경제보좌관이었던 주형철 그다음에 선임행정관할제는 안정권 비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전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이 사람도 지금 경기도 대변인으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정부 인사랑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동연 본인이 또 이제 DJ랑 자기도 인연이 있다. 이걸 좀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이제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그 DJ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계속 뭐 그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네, 청와대까지도 불려갔었나 보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그 DJ로부터 받은 시계가 있다고요. 실사굿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시계.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SNS에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21일 날 이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도 참석한 뒤에 또 이제 DJ 말씀 인용하면서 뭐 이제 자기가 어떤 DJ와 인연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기사를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게 좀 뜬금이 없어 일단 기사가. 전해철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요거까지는 뭐 꼭지로 잡을 수 있겠지만 뒤에 막 DJ의 인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보도자료 뿌린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왠지 그 지지난주에 저기 SNS에서 그 이상한 호통 영상 올렸다가 그 뭐 안 좋은 반응만 얻었잖아. 역효과만 났잖아. 그거를 많이 하려고 이 경기도 측에서 이렇게 뿌린 보도자료가 아닌가 이 기사가 그런 느낌도 살짝 받습니다. 일단 뭐 김동연 지사가 네. 계속 정치인으로서의 자리를 계속 해나갈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욕심이 있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체급을 올려야죠. 체급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에서 또 지워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작은 이벤트가 생기더라도 네. 이름을 내야죠. 더더군다나 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같은 그런 큰 행사에는 당연히 여기에 발맞춰서 뭔가 보도자료 같은 것도 나와야 될 거고. 저는 그 지자체장 출신이 뭐 대통령까지 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김동연 일기잖아. 일기죠. 예. 예. 도지사 연임할 수 있잖아. 그렇죠. 세 번까지 할 수 있죠. 3번까지 할 수 있잖아. 네네. 도정에 일단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기면은. 근데 무슨 뭐 당선되자마자부터 계속 대권 노린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도정에 무슨 관심이 있나 도정에 뜻이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를 해야 나중에 그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때도 편해지니까. 뭐 대선까지는 안 가도 어쨌든 뭐 당 내에서도 경쟁자는 나오기 마련일 거고 그러면은 경선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네. 어쨌든 지금 지도부하고는 각을 네, 어느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싸울 때도 나도 총알이 있어야지.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총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세력을 모으긴 해야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대선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살아있는 한 이 총알로는 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래나 저래나 그럴 거면 도정이나 일단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뭐 다음 스텝을 밟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는 증거도 딱히 없기 때문에 뭐 아직 우리 경기도정 상황을 체크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다. 근데 네. 이제 여러모로 좀 뻘짓하는 것 같아가지고 SNS 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네. 그래서 좀 믿음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SNS 동영상은 정말 희대의 뻘짓 중에 하나로 들어갈 만하지만 네. 이런 보도자료 뿌리고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라. 이상한 동영상 올리지 말고 차라리. 이게 다 지나고 보면 이명박이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이명박 네. 서울시장으로 대통령이 된 남자. 그래서 이제 이명박의 후예들이 이재명, 오세훈 그리고 김동연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만 대통령 되라는 법 있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인데 네. 근데 본연에 좀 충실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윤석열만도 못하다니까. 윤석열은 그래도 검찰질 오래 했잖아. 그리고 검찰질 할 때 그렇게까지 욕 안 먹었잖아. 검찰총장 하면서부터 욕을 먹었지. 왜 박근혜 탄핵시키고서 욕 많이 먹었지? 박근혜 탄핵시킬 때 이쪽에서는 영웅이었잖아. 이쪽에서는 또 막 영웅이었고. 이재명이 그때 막 자기 대통령 되면 윤석열 검사총장으로 임명할 거다 막 그러고 다녔잖아. 그랬죠.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좀 본연의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김동연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의미가 없고 내가 김동연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딱히. 자 그리고 이제 8월 18일 날 지난주 8월 18일 지난주 일요일인가 이때 이제 채널 A에서 단독 보도로 이런 게 나왔었어요. 비명계 15명 조직화 시동 초일회 결성. 아, 네네 초일에. 초일회는 왜 초일회지? 아 이게 매달 초에 만나서 초일회인가? 아, 예, 매달 초 첫 번째 일요일에 만난다. 네. 이걸 거라고 정치평론가들을 거의 확정 지었더라고요. 뭐 일식집에서 초밥만 먹는 모임 뭐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주주총회라고 하면은 네.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술 마시자. 그쵸. 이게 네. 주주총회였잖아 옛날에. 네. 그런 거 같은 이름일 거다. 초밥은 일식집에서 아니 뭐 초밥 초밥이 일식회 세 가지만 먹는 모임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맨날 초밥 먹어야 돼. 초밥집 아니면 일식집 아니면 횟집에 가는 거야. 뭐 그래서 해산물 좋아하는 뭐 전반적으로 해산물 날것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기사에 나온 거에 보면 이제 주요 멤버들이 박광훈, 강병원, 박용진, 신동근, 송갑석, 양기대, 윤영찬, 김철민 전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네, 전원 원외 인사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그 공천 학살 당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관계자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모였다. 이게 좋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뼈가 있는 말이죠. 사실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기사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와는 일단 연관성과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의 입장은 이미 공고하고 뭐 그냥 뭐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이지 뭐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끈떨어진 네. 비명계들의 모임일 뿐이 아니겠냐. 네. 네.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첫 모임을 했고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달 모여서 뭐 초밥을 먹는지 뭐 일식집을 가는지는 뭐 모르겠고, 근데 좀 뭐 개인적인 감상은 좀 그래 좀 초라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원외 인사들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15명밖에 안 되잖아. 원외 인사고 뭐 원외 뭐 공천 떨어지고 그런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3달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초일회랍시고 이렇게 모이니까 뭔가 좀 모양이 많이 빠진다. 하다못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파시즘적인 상황에 대해서라도 좀 목소리 내다가 이런 거라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대표 의원들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네. 8명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한 계파로 활동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은 저기 뭐 지금 이제 이따가 얘기할 김철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NI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인연 맺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뭐 박용진이라던가 그렇죠. 강병원이라던가 신동근 의원도 그렇고 신동근도 예. 오락가락했던 사람이고. 예, 송갑석 의원도 뭐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구 인연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하나의 모임으로 이렇게 막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인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데도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나 이렇게 각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좀 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같습니다. 뭐 아무튼 별로 뭐 그냥 잘해보시면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관해서 기대도 없고. 뭐 모임이 없어서 일을 못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 뭐 그러니까 뭐 잘해 보시라. 임종석도 좀 데리고 와라. 임종석. 네. 네. 임종석은 뭐 윤영찬 전 의원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좀그 저희 초밥집 갈 때 같이 데리고 와라 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지난주 말 이번 주 초에 나왔었는데
어저께 이제 또 이상한 소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CBS 뭐 어디야 한판 승부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한판 승부. 네, 22일 날 이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이거 저도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굉장히 확신적으로 말을 합니다. 확정적으로. 아 그리고 안 물어봤는데 네, 이름 딱 김철민 의원 네. 까버리고 네. 내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건방지면서 확정적으로 뭐 이건 100% 확실한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초월회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반기 조직 아닌 내지는 이제 후견 조직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철민 전 의원이 대표로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정치활동 사실상 은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상 정기 은퇴를 했다. 네네. 이 소리를 20일 날 방송에 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좀 큰 소리, 센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센 좀 소리. 당황해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100%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준 사람이 이거 얘기한 사람이 김철민 전 의원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철민 전 의원이 이제 이낙연 대표 찾아갔다. 네. 이렇게 뭐 실명까지 그냥 까버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요 인용한 기사는 이제 프레임메이커 기사입니다. 24일 날. 네네. 근데 김철민 의원이 이낙연 대표님을 만난 거는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건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인사차 이제 한번 뭐 원래 친분이 있으니까 원래 NI의 사람이었으니까 네.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간만에 좀 뭐 막걸리 한잔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 자리였고 애초에 이제 이게 초월회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고 이제 뭐 이렇게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뭐 이제 대화 중에 이제 뭐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국을 다녀오거나 잠시 공백을 갖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때문에 연 대표님이 이제 약간 미국 1년 나갔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다시 나가는 게 힘들고 뭐 지금 사실상 지금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연 대표님 SNS 글도 볼 텐데. 그래서 사실상 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정기 은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이제 취지 자체가 그냥 지금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뭐 잠시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김철민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연 대표님 이미 그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식의 친한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했던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상의 곡해를 시킨 거지. 이게 이제 누구 발로 일단 세워놨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남평호 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 자리에 이제 통속했던 게 남평호 실장이고 네네. 김철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님 세 분이서 이제 자리를 가진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철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적어도 누구야 이 새끼 김규환이랑은 통화한 적도 없고 직접 소통한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김규환한테 전달한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뭐 이 모임이 있고 나와가지고 뭐 친한 기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이런저런 뭐 모임을 가졌고 이런저런 얘기 대화 중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을 수는 있죠. 그게 뭐 그게 이제 김철민 전 의원이든 혹은 남평호 실장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그렇게 전달된 게 이제 말이 전해지면서 야. 그 이낙연 은퇴하라고 했대.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AI로 몇 번 돌리면 이렇게 된 거야. 이 발언을 가지고 AI로 몇 번 추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해야지.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뭐 제지가 박재홍이 제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제 그냥 내보내고 나서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지자 그룹도 지난 총선 뭐 창당하고 총선 지나면서 온갖 이 팩트가 안 된 기사들이 많이 이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야 저런 얘기 나오면 하루만 기다려봐라 연피셜 나오면 확실해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 그게 알게 모르게 몸에 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도 야 저거 굴하다 믿지 마라 저거 내일 되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SNS에서 하는 걸 나도 많이 봤었거든. 저도 이제 그냥 기사 접하고는 뭔 개소리야 그러고 이제 그냥 연피셜 나오겠지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아이 거치 정도는 진짜
정치인 그 누구라도 네. 말도 없이 은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연 대표님이 맨날 그 총선 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정치인 거치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해도 안 듣고 안 먹힌다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나도 그런 소리 안 듣는다. 난 남한테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런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김철민 의원이 뭐 이낙연 대표님을 한도에 지는 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격 파탄자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애초에 이 김규환이 말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이 대화 자체가 판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연 대표님의 그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안다면 이런 식의 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뭔 판타지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처음에. 근데 이 김규환 논설 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전적이 화려하더만. 화려하죠. 예. 이 사람 그 한동훈이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네. 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떠든 거야. 그래서 그때도 한번 뒤집어졌잖아. 한동훈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우리 당 관련해서도 또 개소리한 거 하나 더 있을 텐데 까먹었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별로 의외로 우리 진영에서는 별로 안 뒤집어졌는데 다만 이낙연 정계 은퇴 이게 한동안 이제 좀 키워드로 떠가지고 버즈락이 좀 많았어요. 김철민 전 의원이 큰일 날 뻔했죠. 네, 김규환 때문에. 네, 그래서 김철민 전 의원은 CBS 측에 아주 이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CBS 대표한테 항의 전화를 했다죠.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잖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23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저희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저는 9월부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합니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중국어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문제를 연구하려면 중국어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를 아마 그 23일 오전에 올리셨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이날 이제 우리 당 책임이 회의하는 중간에 전병현 대표가 이제 요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시다가 문자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 요 글을 문자로도 보내셨더라고. 네네. 아마 이제 책임위원이나 뭐 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문자로 같이 뿌리신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읽어주시거든요. 회의 중간에.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공부하신다고 북한 문제 그러다가 뭐 중국어도 공부를 해. 왜? 그러다가 이제 뭐 한반도의 세계의 문제를 연구하면 중국어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너무 많이 되니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요 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기 은퇴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서 좀 아쉽다 혹은 이제 그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연 대표님 스타일이고 연 대표님은 지금 정기 은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인 게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라고 또 뒤에 이제 끝을 맺으셨단 말이죠. 근데 위기를 외면 안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집에서 공부하는 걸로 위기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네. 집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모순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위기 왜 욕심을 버렸냐? 왜냐하면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 이낙연 대표 이제 인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노출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인지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도 이낙연이 누군지 알아요.
이낙연이 누군지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이낙연을 안 부르고 있다는 거지. 이낙연을 몰라서 안 부르는 건 아니잖아. 이낙연이 누군지는 알지만은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잖아. 아마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은 인지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진짜로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지지율이겠죠. 지지율. 근데 뭐 그거-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대안이다 혹은 저 사람이 정답이다라는 건 인식이 박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언론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저는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안철수 뭐 힐링 콘서트, 저도 힐링 콘서트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돌면서 순회 강연 같은 거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었는데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만약에 그런 불러내야지는 기회가 왔을 때 버벅대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답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걱정 자체는 뭐 이해합니다. 저도 뭐 이해는 됩니다. 답답하고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왜냐면은 불러주면은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한다. 근데 네. 안 부르면 그 끝이거든. 안 부르면 끝이지. 예. 그럼 근데 지금 그러면은 과연 그런 상황이 올까? 네. 사실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이 계속 이어지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근데 뭐 연구원 다시 만드셨으니까 이 국가과제연구원이 좀 홍보가 그동안에 잘 안 됐어요. 여기가 그 연대학 공생 판가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단장이 말하자면 뭐 재창당처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도 정말로 이낙연 대표께서 정계 은퇴를 당연히 안 하셨고 네. 그리고 활동 자체도 멈춘 게 아니다. 사실은- 단지 공부가 아니다 이게. 사실상 대권 준비죠. 이거는 네. 연대학 공생 다시 시작하는 거는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연 대표님은 지금 자기 본인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서 지금 자기를 찾아서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기 국가과제연구원 여기 좀 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후원 회원들. 네네. 그래서 많이들 뭐 가입해 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전병훈 대표가 그래서 진짜로 그 가피우스님도 트위터에 적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재명 편인데 그거 뭔 툴이야. 이만한 인재가 그동안에 왜 이재명 안 펴고 모인다 싶은 수준으로 요즘 네. 명틀러라는 말 만들었더라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일회가 정치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게 소금까지 뿌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네.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입니다. 갑자기 이재명 확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머리 확 잡아가지고. 네. 재밌다 아주. 네. 뭐 이제 요거는 알죠. 이게 이제 이날 이 책임위에서 이제 요 연 대표님 SNS 글을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 SNS 글도 같이 읽으신 거거든요. 네. 아 이런 거 정말 센스죠.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 사실 좀 이렇게 샌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 대표님만 해도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이런 공격성 혹은 이제 좀 톡톡 튀는 의외성. 그런 네. 것들이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 당 대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논리에 충실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인 순발력, 재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소중하다. 네. 우리 당 대표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뭐 당 소식 하나 짤막하게 봅시다. 지금 이제 17일 시사원에서 처음 보도됐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또 기사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면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16일날 비공개 책임위에서 처음 이제 거론이 돼가지고 제2창당 과정에서 이제 당명을 개편하겠다, 새로 이제 짓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지금 녹음 시간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당명 새로 진다 그러면 뭐 공모한다 그러면은 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명?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대본 쓰면서 생각해봤는데 뻑킹 민주당 뭐야? 좋잖아. 약칭은 뻔민당 얼마나 저 퍽퍽 박히잖아. 이거 허가가 안 날 걸요 그런 이름. 뻑킹 안 될까? 아니 허가 안 나죠. 이거 아마 허가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다른 톡방에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민주수호당 같은 거 지금 민주당이 가치를 내버렸으니까 뭐 새로 그러니까 뭐 신민주당 아니면 뭐 진민주당 뭐 그런 거 너무 올드야. 민주수호도 올드하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는 있으니까. 그런 이름 나오면은 진민주당 막 이런 거는
너무 삼김실의 느낌이잖아. 근데 민주수호당도 약칭하면 민수당이라 가지고 좀 이상하긴 하다. 민주당 더 약칭 더 이상하다. 수호민주당이 또 수민당 되고 막. 수민 그 이름이 너무 이름 같잖아. 민수당 차라리 민수당 되고 민수인 사람 하나 인사 영입해가지고 최민수를 영입할까. 진민당 막 이러면은 네. 옛날 느낌이 강하고 또 약간 일본 느낌이야. 아무튼 이제 당명이 개편될 당명이 이제 다시 지어질 예정이고 지금 민주자가 들어가는 걸로 거의 그렇게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관련 전병현 당대표님이 그동안에 이제 DJ 사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맥락을 쌓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이런 당면 개편이랑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런 것 같네요. 네. 뭐 애초에 그 그림까지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자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당명을 짓는 것도 훨씬 더 맥락이 살아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할 거리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꾼다면 아마 정말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네. 시간 좀만 지나면 또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죠. 준비해야죠.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이것도 당면 개편하면 또 은근히 돈 들어가거든요. CI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네. 것들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형편 되시는 대로 뭐 특별 당비를 뭐 납부를 하신다든지 뭐 당비 납부금을 올리신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게 약간 유행이 된 게 네. 기사가 많이 나오면은 네. 바로바로 후원금이 중앙당으로 입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증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소식 올라오면은 네. 예,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전병현 당대표께서는 그 애초에 이제 그 경선 때 이제 말씀하셨던 당 인지도 올리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건 공약이 네. 아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그동안에 좀 뜨문뜨문 알았는데 전병현이라는 그 정치인을 근데 우리 당대표로 모셔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능력이 있으시구나. 네, 우리가 네. 알았던 거 이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